두 번째 강의는 간이식의 대가이신 서문석 교수님 간이식팀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조교수 홍동 선생님의 간이식과 합격증 강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근이라고 하고요. 외래에서만 환자분을 보다가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강의하게 돼서 참 기쁘고, 또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 했고, 그때 환자분들이 여쭤봤던 것을 참여를 했습니다. 좀 강의 내용이 딱딱한 것 같아서 사진을 좀 간이식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간이식 사진에 좀 서경석 선생님, 이광훈 선생님, 이런 저도 이런 사진 찍을 줄 알았다는지 깔끔하게 하는 건데 수술장 사진은 여러분이 보실 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수술장 사진을 가져왔어요. 서경석 선생님 간이식 것 같아서 이광훈 선생님 갑자기 잘못 찾아나왔는데, 저는 간이식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또 전국에 대사자가 생겼을 때 그 환자가 그 간이 저희 병원 환자에 만약에 선정해줬다 그러면 막 팀을 꾸려서 앰뷸런스를 타고 출발하고 가오나 눈이 오나 낮이나 밤이나 항상 다르고요. 이유는 간이식은 신장이식과 다르게 시간을 다투죠. 그래서 하루만 늦어도 환자분이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열심히 다니고 있고, 저희 그러니까 작년에 200회 이상 앰뷸런스를 탔는데, 편도로 탔는데, 앰뷸런스에서 저희 애기들한테 전화를 하면 애들이 삑뽀삑뽀 하는 소리를 듣고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아빠는 삑뽀삑뽀 집에 살고 엄마 집에 가끔 놀러 온다. 그렇게 집에 살고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저희 간이식 역사를 보는 저희 서울대병원의 간이식 역사는 대한민국 간이식 역사 1988년도에 김수태 선생님이 최초로 간이식을 집도했고, 신장이식보다 10여 년 늦었고, 서양의 최초 간이식, 그게 60년 되는데 20년 정도 됐어요. 시장은 늦었지만 지금은 시장을 따라잡았고 이미 앞서고 있어요. 상당 부분 앞서고 있고, 서양에서 기술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식을 받았던 소아는 아직도 잘 살아있고요. 그래서 간이식을 받으면 얼마나 간이 버틸 수 있느냐,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아직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지금 이 환자가 24년째 살고 있는데 계속 기록은 깨지고 있어요. 작년에 천예, 첫 예도 소아였고 천예도 소아였습니다. 작년 기념식을 여러 차례 했었고, 현재 저희 병원 간이식은 처음에는 아주 미미했지만 현재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미국에서도 미국의 성적과 비교해 보면 저희가 3대 병원 아니에요. 숫자 양적으로 그렇고 질적으로도 보면 저희 병원 사망 비중이 생체 간이식이 높은데 사망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고 있는 수치이고요. 생체 간이식 기증자의 사망률은 당연히 제로고요. 미국에서도 한 해에 몇 명씩 사망하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놀랄 만한 조사입니다. 저희 간이식 수술을 가지고 외국의 아주 유명한 간이식의 대가들이 와서 서로 토론하고 수술하는 걸 봤었고요. 또 행사를 가졌었고, 저희들이 이렇게 지식이나 기술이 성장을 했는데 이걸 저희 것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고 서울대 공공성 좋아서 저희 지식을 저희 나라 국내에 간이식을 시작하는 그런 병원들에게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간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큰 장기 중에 하나이고요. 스펀지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안에 혈관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복강 내에 있는 장기지만 갈비뼈로 잘 보호가 되어 있고요. 그만큼 중요한 장기라는 얘기죠.
이런 간을 손상시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B형, C형 바이러스 반응이 있고 알코올성 반응이 있고 또 서양 양약이든 뭐 한약이든 아니면 어떤 약초나 뭐 그런 음식 같은 게 독성을 일으켜서 간질환이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요. 소화에서 많은 대사성, 차가운 합성질환 때문에 간이 망가지고 있고 이렇게 만성 간염으로 진행하다 보면 간이 딱딱해지는 그 사진에서 보이는데 간경화가 되고 이런 만성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는 환자들에서 간암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말기 간질환이 되면 과거에는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배가 부르고 의식이 없어지고 피를 반복해서 토하다가 사망하는 질환입니다. 통계적으로 피를 토한 환자들이 6주 내에 사망할 확률이 24%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생체간이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체간이식은 우리 몸에 간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 왼쪽에 70% 정도를 절제를 해서 빼서 수혜자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기증자 그 남아있던 간이 한 80%, 90% 정도까지 자라게 되고요. 수혜자도 역시 좀 자라게 됩니다. 생활하는데 정상간이면 한 30% 정도면 전혀 문제없이 살 수 있는데 80%, 90%까지 자라니까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간이식은 신장이식과는 좀 다르게 신장이식은 투석을 하면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신장이 망가지고. 근데 간이식은 간이 망가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일 죽을 수 있어요. 그런 환자들을 보면서 그 환자들이 이식을 받고 몇 주가 지나면 걸어서 태어나는 걸 보면 그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술이 간이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생활은 당연합니다. 간이식의 역할은 생명 연장, 말기 간 부전 환자들의 자연 경과는 1년 내에 거의 다 돌아가셔요. 한 20% 정도면 살 수가 있고, 근데 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15년 생존율이 64%예요. 평균적으로 한 60세 정도가 간이식을 받는다고 봤을 때 자기 수명대로 75세, 80세 살 수 있는 관리만 잘합니다. 그리고 간 질환 환자에서 간암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병원 성적을 보면 간암으로 간이식을 받은 경우에도 재발 없이 사는 경우가 대략 80%가 정도가 되고 좀 선별을 하면 90% 정도까지도 재발 없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워낙 이식 받을 때 간암이 많이 진행이 됐으면 재발이 굉장히 빠르고 연구가 좋지 않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는 예전에 요양병원에서 관리를 하던 분들이 언론에서 접하셨겠지만 히말라야 6,000m 이상 되는 산을 등반했어요. 그럼 간을 기증한 분도 정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심지어 간을 받은 수혜자도 정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서경석 선생님 계시고 또 박영석 회장도 있는데요. 이 극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식을 받은 분이 합병증 없이 잘 관리만 하면 정상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정상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간이식은 외과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고요. 그 이유는 간이 안 좋은 환자는 출혈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 배 안에 간이 딱딱하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혈관에 우회도로가 많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배를 개복을 해보면 굉장히 두려워요. 피가 많이 났어요. 그런 환자에서 일단 간을 절제를 해내는 게 일단 문제고 또 생체 간이식을 하는 경우에 공여자 간을 절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 보내면 저희가 간을 잘라야 되니까 그 환자가 합병증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서경석 선생님, 이광 선생님 주로 집도를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최대한 합병증이 안 생기려고 하고. 근데 공여자만 생각해서 공여자 위주로 절제를 하면 수혜자가 손해를 보고 있어요. 수혜자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절제하는 그 범위를 정하는 게 굉장히 경험이나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그런 면에서는 아주 뛰어나신 것 같아요.
뇌사작 간 절제도 역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간을 떼면 이걸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서 이게 조금이라도 좁아지거나 뭐 막히거나 하면 다시 수술하거나 그럼 뒤에 다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이런 출혈 경향이 있는 환자를 지혈을 해야 되는 것도 문제고 또 수술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간 자체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내과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면역억제제를 쓰기 때문에 면역억제제를 얼마나 써야 될지 너무 많이 써도 안 되고 또 감염이 생기겠죠. 너무 적게 써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잘 조절을 해야 되고 또 그 위에 합병증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합병증들이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29 일반 병원은 처음 29에 4일은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병동에 올라와서 14일 정도까지 있다가 하고 그 다음에는 집에서 생활하는데 대략 아까 양재석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정도가 6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그 전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6개월이 지나면 안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이 재생되는 기간이기도 하고 그 외에 여러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는 시기여서 그렇습니다. 간이식품 합병증은 크게 초기와 중후기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초기 합병증은 퇴원 전까지 있고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은 거부반응도 있고 그리고 초기와 중후기에 고르기에 걸쳐서 방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중후기에 암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성 거부반응도 문제입니다. 초기 합병증은 여러 가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초기 합병증을 저희가 막기 위해서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처음에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또 이식을 받으시는 분들 보면 저희가 회진 돌 때 항상 때로 몰려내는 그 다른 팀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하고 뭐 주치의 한 명 정도 이렇게 다니는데 저희는 항상 때로다. 그래서 처음에 환자분들 보기 전에 환자분 그날 피검사나 그런 거 전부 다 같이 모였습니다. 간이식을 하고 그 후에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한 사람의 의견으로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서경 선생님부터 밑에 모든 전문까지 전부 보면서 상의를 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매일매일 초음파 검사를 해서 혈관에 문제가 없는지 보고 있고요. 그 CT와 조직 검사는 퇴원하기 전에 보통 수술 후 7일 정도의 모든 환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는데도 이렇게 합병증이 생기고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왔는데 이름이 어려워요. 몸발성 이식형 기능부족. 쉽게 말하면 이유 없이 받은 간이 기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간을 힘들게 받았는데 아무 기능을 못해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분은 의식도 돌아오지 않고 간 수치는 계속 높고 결국 돌아가시게 돼요. 얼른 이게 확실하다 생각이 되면 제2식 대기자로 저희 등록을 하고 다행히 이렇게 등록을 하면 영순위로 뇌사자가 생기면 바로 갈 수 있어요. 거부반응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간은 다행히 면역적으로 좀 둔한 자입니다. 심장처럼 예민하지 않아서 다행히 치료가 잘 돼요. 빨리 발견을 해야 됩니다. 초급성 거부반응은 심장 쪽에서는 좀 더 잘 생기겠지만 간에서는 매우 드물고요. 급성 거부반응은 꽤 있는 편인데 발표된 발언은 30에서 70%까지라고 하는데 저희가 본 발언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아야 10% 미만 정도고 또 대부분 저희가 조직 검사를 퇴원 전에 하기 때문에 그걸 선별이 되고 그리고 간 기능 검사로 간 수치가 올라가면 의심하고 조직 검사로 확인이 돼서 확진이 되면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치료하고 면역억제제를 증명해서 치료하고 대부분 다 근데 만성 거부반응은 기간이 오래된 분들이 조직 검사를 했는데 간관이 없어져요. 그걸 만성 거부반응의 증상이라고 하고 확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약이 없고 재이식을 해야 돼요. 거부반응을 막으려고 초반에 면역억제제를 많이 쓰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당연히 감염이 생길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라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예방이 중요하고 다른 음식을 피해야 되고 마스크 꼭 써야 되고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거는 예방적으로 수술 직후 항생제를 꼭 쓰게 돼 있어요. 항생제와 항진균제, 콩팥물에 넣는 약을 쓰고 그리고 진단을 빨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단이 되면 적절한 항생제 치료, 그리고 면역 억제되는 용량을 낮춰서 면역력을 높여요. 하지만 치료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 최근에 슈퍼박테리아나 보통의균이 감염이 되면 굉장히 치료가 어렵고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치료도 굉장히 오래 해야 돼요. 신장과 다르게 안에는 담관이라는 게 있고요. 다들 쓸개 알고 계실 거고 쓸개즙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건데 저희는 담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담즙이 간에서 생성이 돼서 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식사를 하면 소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액인데요. 이게 원활히 내려가지 않으면 황달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이 담관도 저희가 이식을 할 때 이어주는데 이 이어준 부분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좁아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간 안에 있는 가느다란 담관이 좁아지는,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원인은 간을 떼서 붙일 때까지 시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내사자 간 이식을 할 때 비산에서 우리가 붙여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 다른 이유로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담관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 지금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고 또 영상학과에서 시술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도 치료가 잘 안 되는 게 이 담관 합병증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간이식의 아킬레스건이라고까지 항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지금 이건 내시경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건데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담관이고요. 이 부분이 좀 간을 따라 많이 좁아져 있는 곳인데 이곳을 넓히려고 스텐트를 넣으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혈관합병증은 간에는 혈관이 많아요. 이어야 될 혈관이 간문맥도 있고 동맥도 있고 정맥도 있고 근데 대부분 혈관에 합병증이 생기면 증상은 비슷합니다. 피가 나가야 되는 곳이 좁아지면 피가 잘 못 나가니까 거꾸로 독소가 생기고 그런 증상이 생겨요. 간 기능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게 간 문맥이고 간 정맥이고 간 문맥은 간으로 피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좁아지면 간으로 피가 잘 안 가니까 간이 잘 자라지 못하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역류가 생겨서 역시 독소가 생겨요. 다 해결하는 방법은 풍선을 넣어서 확장하거나 스텐트로 해결하거나 정 안 되면 재수술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간 동맥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수술 자체도 어렵고 일단 합병증이 생기면 허혈을 일으켜서 담관 합병증을 유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초음파를 매일같이 보는데 거기서 동맥이 이상하다 그러면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영상학과에서 시술을 하는 것이고 좁아져 있는 이 부분에 풍선으로 넓히고 스텐트를 넣는 것입니다. 비형간염 때문에 평생 고생하시다가 이식을 가게 됐지만 이식 후에는 조절이 가능해요. 간을 다 빼내고 헤파빅을 고농도로 주고 또 비형간염 치료제를 써서 항원 자체를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헤파빅 주사를 맞고 또 항바이러스 제제를 복용해서 평생 비형간염이 재발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비형간염은 약제가 좋아서 진짜 컨트롤이 잘 되고 있고 저희가 서양에 비해서 성적이 좋은 이유도 저희 환자들이 비형간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는 것도 원인일 수 있어요. 수형간염은 약제가 신통치가 않아요. 좋은 약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약이 많지 않고 비형간염처럼 많지 않고 그래서 일단 최대한 치료가 필요할 때까지 버티다가 치료를 하는데요. 간 기능 검사상에 이상해지면 조직 검사로 시형간염이 활동성이다 확인해서 확진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치료가 잘 안 되면 결국 재이식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선망은 이 원인을 보면, 증상을 보면 보통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사람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내가 어느 병원에서 수술했는지 잘 모르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헛소리를 섞어서. 그 원인은 잘 보시면 장기간 중환자실에서 치료하고 정신 상태가 좋지 않고 연세가 많으시고 간질환이 있고 또 수술을 받고 그냥 간이식 환자는 여기에 그냥 해당이 돼요. 대부분 예전에 생겼어요.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중환자실에서 빼려고 방송으로 옮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환자실 가보셨겠지만 가보신 분들이 많겠죠. 네. 밤새 불이 켜져 있고 이상한 소리 나고 그런 곳에 있으면 정상적인 사람도 이렇게 흥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빨리 병동으로 옮기고 가족이 간병을 하게 이렇게 예방하고 또 치료를 또 간암 환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간암 절제술이 물론 좋은 치료 방법이지만 최근에 간 이식이 간암 절제술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간 이식은 5년 동안 75%의 재발 없이 하는 그런 성적을 보이고 절제술은 40에서 50%. 그 외에 PAC나 그 외에 색전술이나 이런 치료에 의해서 완치를 보는 거는 2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간이식이 좋은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간암 환자들한테 간이식 받으세요 이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쉽게 못하는 이유가 비증자가 있어요. 비용 문제가 있고 합병증이 있고 이런 걸 다 감수하고 해야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건 생체 비증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쉽지 않지만 여하튼 성적은 제일 좋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병원 무병생존율은 78%고 재발을 한다면 대부분 2년 이내에 재발을 하고요. 2년을 넘기면 그러니까 굉장히 예후가 좋을 가능성이 있고 네, 일단 재발하면 예후가 좋지 않다고 되어 있지만 폐 같은 곳에 재발한 분들은 그나마 예후가 좀 좋은 진단은 종양수치나 CT/MRI로 하고 있고요. 다음에 다른 합병증들은 아까 양재석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체 간이식 기증자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관심이 많은 부분이죠. 내 아들, 내 딸, 친척 이런 사람들이 기증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다행히 저희 병원 수술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최근에는 합병증이 많이 감소한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담관이 수혜자처럼 담관이 좁아지는 경우도 있었고 독감 내 농양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고 재출혈해서 재수술 그러니까 출혈해서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없어요. 물론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죠. 또 굉장히 간 절제라는 거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을 수술했다고 해도 그건 목숨을 걸고 하는 수술이에요. 간 수술. 그래서 어떤 합병증이 생길지 모르지만 다행히도 최근에 합병증이 굉장히 줄은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건강한 젊은 사람을 수술하기 때문에 상처에 관심이 많고 환자분도 관심이 많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처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관리를 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리고 체질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경우는 상처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수혜자로 돌아와서 합병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잘 하는 겁니다. 뇌를 잘 안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오셔야 됩니다. 의료진의 지시를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또 면역업체제를 정해진 시간에 잘 복용하셔야 돼요.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걸 안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또 작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이렇게 된 집들이 간혹 있었는데 간이식을 받은 신장이식도 마찬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환경일 수 있습니다. 또 이식을 받은 모든 분들이 웬만하면 피해야 할 것은 좋은 곳이지만 웬만하면 사람 없을 때 가시고요. 그리고 아까 양재석 선생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애완동물을 피하셔야 돼요. 강아지 만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틀 안에 들어있는 햄스터나 이런 거 절대 피해요. 이게 우리를 도망쳐 나와서
농 뒤 같은 데서 그냥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곰팡이가 나요. 아주 치명적일 수 있어요. 일단 집에 이런 거 화분 웬만하면 피하시고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음주 문화는 한두 잔 즐기는 게 안 되죠. 뇌에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정상 생활을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사회 문화가 어렵긴 한데 자신이 제일 중요하니까 술은 피하시고, 담배는 역시 이건 기증자, 수혜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담배 역시 여기 마른 낙엽 위에 꽁초가 떨어졌는데 큰 산불이 날 수 있겠다. 마찬가지예요. 기증자나 수혜자나 담배는 혈관에 안 좋기 때문에 간 재생하는 게 안 좋고, 이 혈관, 저희 간이 지금 다 혈관 수술이거든요. 당연히 합병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꼭 피하셔야 돼요. 뭐 회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대부분 6개월 정도 지나면 조금씩 드셔도 되는데 깨끗한 좋은 회는 괜찮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 당시의 상태를 보고 면역업체를 얼마나 쓰는지 보고 허락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날 음식을 대표로 이렇게 예를 들어놨어요. 이게 정말 깨끗한 회인지 모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초, 이게 무슨 약초인지 모르지만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 뭐가 좋다더라 이 말에 굉장히 예민하세요. 무슨 풀이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하면 하시는데 간 환자는 특히나 안 좋습니다. 이 약초나 이런 거를 고농도로 이렇게 농축해서 밑에 보이는 게 한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약일 수도 있지만 여튼 고농도로 농축해서 드시는 거는 그게 다 간으로 가니까 간에 좋을 수가 없어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고, 손 씻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시잖아요. 그리고 마스크 꼭 써주시고, 거의 끝까지 나가는데 합병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간 환자는 대부분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요. 특별한 증상이 있는 게 아니고 고열이 계속된다, 배가 아프다, 설사한다, 심하게는 황달이 다시 생기고 복수가 생긴다. 이건 합병증이 생긴 거겠죠. 합병증 증상이 없이 생길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피검사를 하고 조직검사를 해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징후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이상 징후일 것 같다. 제가 그냥 임으로 생각을 했는데, 고열이 지속되고 통살사가 지속되면 본인이 결정하기 힘들거든요. 응급실로 올지 아니면 의뢰로 올지 결정하기 힘드니까 간이식 담당 간호사나 장기센터 코디네이터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갑자기 환자가 어지러워하고 헛소리를 하고 의식도 좋지 않다. 이건 좀 심한 합병증일 가능성이 많아요. 출혈이 있다거나. 그럴 때는 전화를 하면서 응급실로 가셔야 돼요. 가까운 병원. 서울대병원까지 오실 필요 없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을 오시면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쩔 줄 몰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빨리 왔으면 하는 환자들이 외래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 이상 기다렸던 분들도 있는데 일단 궁금하면 무조건 연락을 하세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6개월은 저희가 면역제제를 굉장히 고농도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6개월이 지나면 저희들 의료진에게 물어봐서 진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걸 할 수 있겠습니다. 김치나 회나 이런 가격대 상위에서 조금씩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자. 간단히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저는 뇌사자 장기 구급을 하러 갔는데요. 어린이날 전에 뇌사자가 생겼는데 저희는 휴일에 수술하는 게 좋거든요. 평일에는 다른 수술을 하고 스케줄 때문에 휴일에 수술하는 게 좋은데 굳이 그러니까 어린이날 하루 종일 어제 수술할 때 모여서 대기하고 있어요. 좀 늦게 오라 그래서 갔는데 밤 12시를 넘게 수술을 하더라고요. 근데
간도 있고 신장이 되고요.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이렇게 되면 여러 병, 여러 환자가 다 보입니다. 한 장기에 의사 의료진이 아빠였는데 어린이날 아빠가 돌아가시면 그 아이가 계속 그 아이들이 어린이날마다 아빠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 엄마가 도저히 그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만 밀어달라고 한 거였어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간이나 신장이나 뇌사자 등 생체 간이식도 생체 신장 이식도 마찬가지예요. 다 특히 뇌사자는 슬픈 사연이 담겨져 있는 장기예요. 그걸 그때 저도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매너리즘에 빠져있다가 깨달았는데 그만큼 소중한 장기를 받았는데 자기 관리를 대충 하면 안 돼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의사들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해서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간을 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생체 간이식 마찬가지예요. 생체 기증자 내 건강한 아들, 딸이 좋은데 무슨 소리냐. 근데 그분들도 목숨을 걸고 수술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래에서 제가 약을 처방하는데 약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외래가 너무 복잡해서 약 처방할 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약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약을 먹는지, 오늘 무슨 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듣고 있다가 그 처방 내는 분한테 꼭 얘기를 해서 잘 파마시게 돼요. 안 그러면 집에 엉뚱한 용량의 약을 가지고 가서 드시게 되고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병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되고 자기 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외래에서 꼼꼼히 챙기자는 말이 그 얘기였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식을 받기 전에 그리고 후에 이식을 받는 중에 사경을 해낼 때 여러분의 환자분의 보호자분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헌신적으로 간병을 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걸 많이 까먹으시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그리고 그 보호자분들은 주워듣는 것도 많고 의료진한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여러 전문적인 지식도 알게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호자분 말을 잘 따라주셔야 돼요. 집에서 뭔가 환자분이 좀 이상해서 보호자가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대부분은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그냥 묵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보호자 가자고 하면 그냥 잔소리 내고 병원에 와서 피검사하고 문제 있는 걸 찾아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인데 그런 보호자분들한테 나중에 정상생활을 하시게 되면 밤에 안마라도 한번 해주시고 사랑을 갚을 수 있는 빚을 갚자는 얘기였습니다.